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채권 시장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주로 한국은행의 입장을 정리했었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하죠. 연준의 스탠스. 어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파월의 입에서 바로 장세가 바뀌어버리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안 챙겨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채권전략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하루 사이에 바뀌고 장 중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네. 콕 집어서 얘기하면 어제는 또 파월의 어떤 립 서비스까지는 아니고 해석을 이제 시장에서는 좋게 한 것 같긴 한데 물론 저도 봤지만 긴축한다는 얘기였고 QT도 한다는 얘기였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시장에서 맡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는 결국 그래도 연준은 지금 통화 정책이 정상화로 가는 그 길목은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지난 2년간 팬데믹 국면에서 아마도 대공황 이후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책적으로 돈을 많이 푼 적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중앙은행이 무려 4조 달러가 넘는 북을 늘렸고, 네. 정부는 GDP의 10%가 넘는 적자를 2년간 냈습니다. 이건 전쟁에 준할 정도로 이 팬데믹 국면에 많은 돈을 풀었고, 사실 네. 아이러니하게 네. 2020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 과정에서 증시는 지수 기준으로 20%가 넘게 뛰어올랐고, 그렇죠. 2021년까지도 그 온기가 이어지면서 그 돈의 힘이라는 게 사실은 좀 자산 시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랑 달리 이지머니라고 하죠. 쉬운 돈. 네. 혹은 프리런치, 공짜 점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올라왔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누구는 사람이 그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이 경제라는 그렇죠. 게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물가라고 하는 이 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열을 올리는 데 쓰였던 그 총알로 유동성이라는 하는 그 힘을 이제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상화라는 단어가 딱 맞습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혈압도 올리고 체온도 올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줬던 거를 이제 좀 게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데 마켓은 그동안 너무 편했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데에 대한 변동성 확대 흔들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편하게 누워 있을 때는 계속 누워 있고 싶고 네, 맞아요. 누워 있는데 밥 갖다 주고 하면 좋은데 계속 사탕을 준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살찌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정상화로 가는 이제 일어나서 좀 달려라 이런 부분인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옥신각신하는 게 금리는 언제 올릴 것이며 물론 이제 CME 와치나 서베이를 보면 거의 3월을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보니까 올해 4번까지 올리는 거에 대한 베팅도 한 80%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주요 아이비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죠. 인상 시기라든지 연구원님께서도 전망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그 중앙은행들의 이 통화 정책 사실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도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거라고 맞아요. 논하면서 정책의 신준성 그동안 너무 저체온에 오래 있었으니 맞아요. 열이 좀 올라온다고 바로 대응하지는 않을 거야. 몸이 확실히 데펴지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예. 작년 9월 달에 올해 첫 인상을 할 수 있어 운을 띄었는데 예. 불과 3개월 만에 12월에 올해 3차례도 인상할 수 있어. 음. 그리고 나서 24년까지 미국 기준금리를 2% 이상까지 갈 수 있어를 점도표라고 하는 연준 인사들의 컨센서스로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12월 회의 때는 파월 의장의 발언의 톤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연준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미는 상태는 아닐 거야라고 시장이 좀 안이하게 왔다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이거 진짜 3월에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예, 시장 전망도 그래서 많은 아이비들이 올해 한 2-3차례 그리고 한 6월 정도부터 첫 발을 띄지 않을까였다가 지난주 1월 첫째 주 들어서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대부분이 3월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네. 올해 4차례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이번에 양적 축소, 네. 그러니까 연준 자산을 지금까지 아까 팬데믹 이전에 4조 달러를 2배로 늘려줬잖아요. 8조 달러까지, 8조 달러 이상으로. 그거를 줄이는 시점은 작년 12월 달까지 서베이로 뉴욕 연준에서 조사한 걸 보면 빨라야 2023년 하반기 정도 봤거든요. 맞아요. 그걸 올해로 땡겨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또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됐죠. 단순히 금리만 올린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하반기에 연준이 직접적으로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과 물가라고 하는 큰 변수에 영향을 주지만 연준 자산은 채권 시장이라는 금융 경로를 통해서 자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모기지 채권을 또 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말인즉 부동산 시장이 미국의 전년 대비 지금 주택 가격이 20%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초부터 지금 나스닥 지수 얼마 빠졌습니까? 뭐 장중에 빠진 것까지 치면은 거의 고점에서 10% 가까이 밀리자마자 전일 파월 의장은 또 미는 것 같은 느낌을 줬던 정책 스탠스를 약간 풀어서 또 당겨줄 수도 있는. 올해는 이 정책 스탠스 자체가 한 방향적으로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는 방향 쪽보다는 지금과 같이 또 시장이 불안해하거나 흔들리는 상황에 변동성이 커지면 어느 정도 좀 보조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올해 많은 분들이 유동성이 줄고 저도 이전에 몇 번 이 매일경제TV 출연해서 올해는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라고 작년 미국 주식이 인덱스 기준 20% 그렇게 편하게 올라가면서 추정 매매가 가능했던 것 대비 올해는 이런 유동성에 밀고 당기는 타이밍에 경제가 부러지거나 망가지는 쪽까지 중앙은행들이 고삐를 잡지는 않을 거거든요. 거기서 기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까지 시장이 불안해하면서 약간 흔들리는 과정에 다시 약간의 풀어주는 현상이 나오니까 거기서 또 반등의 기회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반기에 그런 과정을 겪었죠. 3,300 고점 찍고 나서 3,000이 깨졌지만 그 레인지 바운더리를 갖고 왔는데 올해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그냥 앉아서 버는 장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장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뭐 긴축 사이클로 가는 건 맞고 맞습니다. 정상화를 하다 보면 금리도 뭐 너무 단방에 제로금리까지 갔었던 거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QT까지도 가야겠지만 이게 초반에는 긴축을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에이 긴축 얼마나 세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반영을 안 하니까 그렇죠. QT까지 얘기 확 양념을 쳤는데 반영하니까 이제 QT 살짝 밀어넣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텐션 관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장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4번과 QT를 반영한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의 입이 어떻게 다시 또 긴축적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뭐 물가를 봐야 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성장 고밸류의 주식인 나스닥의 변동성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지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파월 의장이 전일에도 이제 다시 이제 재연임을 하면서 맞아요. 의회에서 이제 또 발언을 하면서 네.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4%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충격으로 인해서 팬데믹 국면에서 혼란스러웠던 고용시장 중심의 경제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복원이 됐다는 쪽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책의 포커스는 지금 오늘 밤에 또 확인이 되겠죠. 물가. 1년 전 대비 7%에 육박하는 미국의 물가는 원래 한 2% 정도가 목표 수준인데 그거를 뭐 몇 곱절을 뛰어넘어서 훌쩍 뛰어넘은 그 물가 수준에 대응을 하겠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금리도 같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그 이제 연준조차도 인플레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가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거 빠지기 시작하면 올해 뒷단으로 갈수록 물가에 대한 압력이 줄기 시작할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의 또 양념을 치자면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시장은 4번 올해 금리 인상 기대까지 녹이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은 4차례보다 더 해야 된다. 뭐 전미 경제학회를 통해서 미국의 전임 뭐 재무부 장관을 했던 레리 서머스와 같은 석학들은 올해 매 회의마다 해서 8번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 지금 점도표에 제시한 3번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마켓은 그걸 뛰어넘는 4번까지 프라이싱했는데 그 이상을 에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이 망가질 정도의 충격이냐. 그리고 아까 QT를 얘기했지만 QT를 하는 속도도 중요해요. 아까 GDP의 팬데믹 이전에 한 10% 정도 되던 20% 정도 되는 연준 자산이 곱절로 4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목표가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연준 자산을 줄여간다고 하면 대략 8조 8천억 달러인 연준 자산 한 2조 8천억 달러를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걸쳐서 줄여간다. 그러면 자, 숫자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연으로 대략 9천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의 속도를 줄여간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도 지금 시장이 이제 계산을 할 정도로 숫자로 가셔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그 4번 금리 인상과 연준이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줄인다라고 하는 그 계획들이 1월 FOMC에 당장 구체되지는 않겠지만 3월 회의에 첫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때쯤이면 QT 시점과 그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거든요.
시장은 그때까지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의라고 하면 시장은 또 거기에 올해 뭐 잠재 성장률 정도의 성장과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이 정책을 환수할 정도의 경제 안전성과 확인이 되고 주식시장은 5% 이상 조정만 나올 때부터 이제 중앙은행이나 정책 당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레인지에서 올해는 출렁출렁입니다. 추종 매매보다는 그런 레인지들에 대한 적응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빠질 때 기회를 엿봐야 되고 올라갈 때 작년 같으면은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지라는 컨셉이었는데 올해는 이런 정책의 밀당 국면에서 상당 부분 좀 적극적인 대응.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었거든요. 또 매경TV 아침에. 네. 예, 그때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관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어쨌든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제 파월뿐만이 아니고 어제 네. 이제 보스틱 연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게 QT를 1,000억 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에선 1,000억? 그러면 원래 2017년에 100억 달러 했던 거 10배나 빠르게 축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이 정도까지 툭 던졌다가 3월 달 되면 좀 더 구체화되는 시기가 올 거고 맞아요. 예. 굳이 이제 전망한다면은 3월까지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비저블리티 그러니까 명확성이 있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무브 인덱스라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내는 지표들이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일정 부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시사하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움직이지 않다가 결국 빅스가 움직여 버렸는데 채권 시장 변동성 그렇다면 3월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골드만삭스가 또 지난주에 냈던 장기금리의 수수께끼라는 그 제목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리포트가 있었는데 뭐냐. 통화정책이 압박을 가하면 갈수록 그 통화정책과 기준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단기금리들이 올라가는 속도 기대치 전망치를 더 상향을 하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산시장, 위험자산들이 지금 살쪄 있는 부분들을 좀 뺀다는 거와 저 높은 물가를 좀 진정시키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민감한 장기금리는 오히려 전일에도 미국 30년 금리가 또 뭐 2% 초반으로 다시 진정되고 있어요. 작년 맞아요. 상반기에 고점이 2.5%였던 미국의 30년짜리 최장기 금리가 오히려 작년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채권 시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먼저 맞았습니다. 자금 시장 측면에서의 교란이나 혼란이 좀 있었고 연초에 그게 이제 주시장으로 전이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 연준은 그런 채권 시장을 수단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장기 금리가 3월 달에 연준이 올해 첫 인상을 나선다라고 했을 때도 미국 30년짜리 기준 2%대, 미국 10년짜리 기준 1.8% 내외 정도 수준이면 아까 얘기했던 채권 시장이 미리 겪었던 그 변동성 그리고 올해 무난해질 수 있는 경기 여건들 상황들 놓고 보면 올해 투자를 그러니까 분명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돈이 본격적으로 줄어가는데 이제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 그런 판단을 하시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작년 코스피가 하반기에 그렇게 고생을 좀 했지만 예. 거기서도 코스피가 부러졌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올해는 역으로 선진 증시들이 미국 증시 중심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하면 먼저 다이어트를 했고 그렇죠. 저평가 인식이 있는 지역들이 최근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연준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저렇게 땡겨가는데 달러가 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역발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올해 투자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무난하게만 흐름을 끌어가 준다고 하면 그런 흐름들이 우리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악재든 호재든 모든 게 명확해졌을 때 특히 이제 악재는 모든 게 명확해졌을 때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주제를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여삼 메르츠증권 채권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